네, 안녕하세요.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입니다. 여기 직접 화면을 보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제가 맡은 주제는, 뭐 영어로 써 있지만은, 제가 한글로, 다시 여기에 시청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전망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주제표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흐름을 좀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제약 정책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래 의료 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민간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분야의 이해가 첨예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밸런스 있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적으로 이제 제약 정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그 최종 목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둘째는 의약품 비용과 그다음에 의약품 가격을 통계해서 그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조율하며, 마지막으로 경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육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들을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는 서로 경쟁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아울러서 결국은 그 거버넌스 합치를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제약 정책 팔러시 측면에서의 접근과 함께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산업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각각 설명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도전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새로운 new molecular entity와 같은 신물질에 대한 그런 승인과, 그다음에 승인 이외에 어떤 약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굉장히 최근에는 복잡한 그런 임상과 함께 신약 개발에 대한 준비성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에 대한 복잡성 뭐 등등, 그리고 또 이 측면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돈이 기본적으로 많은 R&D 투자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투여된 만큼 생산성이 좋냐,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의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R&D 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투자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혁신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M&A라든가 아니면 아웃소싱, 그다음에 대학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기업들과 같은 컬래버레이션, 협력, 그리고 라이센싱, 기타 뭐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강화된 또 투자와 또 연계를 하고요.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 예측을 하려면 메가 트렌드, 이거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에 당장 1년,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뭐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연구 기획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산업별로 이제 미래에 대한 영향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헬스케어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제 웰빙 웰리스와 같은 이펙트가 뭐 가장 큰데, 산업에서 가장 리스크하다고 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헬스케어랑 ICT 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T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빌리티라든가 컨버전스, 이가 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헬스케어와 ICT 쪽에서 가장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소위 언맨 메디컬 니즈를 기반한
대한 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FDA 허가와 연계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런 측면들을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빅데이터, 의료, 그다음 정밀 의료, 웨어러블, 인공지능, 3D 프린팅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저희 원에서 이렇게 피스트 분석,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시사점은 결국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무역에 대한 규범이 좀 바뀌고 있죠.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협업과 그다음에 협력,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렇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협력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100대 과제에서 110대 과제 중에 각 그 부처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10개를 더 이제 추가했죠. 그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그 중에 이제 25번이 이제 주로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들의 앞으로의 그 과제들이죠.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과 함께 수출 주력 산업의 국민 건강 향상 이런 키워드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차기의 팬데믹 대비와 함께 미래 먹거리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 보통은 이제 국내 시장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내수 시장 자체 규모는 수입 플러스 생산 마이너스 수출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전 세계 랭킹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내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수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인구 고령화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할 것 같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약가에 대한 또 수가에 대한 통제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접근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을 앞서 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산업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약산업 자체가 한 120년, 130년 정도 동아약품의 할명수가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보통 역사라고 하는데 수출에 있어서 무역 수지를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글로벌의 기업들의 오리지널 을 중심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기에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내수 제네릭 강한 오너십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떤 수출 지향적인 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사실 그 내용을 좀 열어보면 바이오시밀러와 그 다음에 그 CMO의 역할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엄만 니즈를 어떻게 채우느냐.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이제 기존의 고가의 그 항체 의약품을 대체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글로벌 어떤 측면에서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느린데 우리가 조금 이 시장 데이터를 보면서 의미 있는 게 제네릭 시장이 2012년에 환율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한 67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희귀약품이 한 66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으로 가거나 26년만 따져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희귀약품이 268조 정도, 제네릭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성장하는 거는 뭐 어떤 저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지향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10대 3 정도가 되지만 스몰 모리큘 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쪽에 그 대신 이제 고가의 100대 의약품 정도는 상당히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 질환별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암제가 압도적입니다. 시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끄는 것도 여기에 뭐 키투르다라든가 이제 면역 항암제 등등 이렇게 드라이버스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바로 이제 항암제가 주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직접 해외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협력이죠. 협력은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인데 그들은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약가라든가 M&A는 맨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지금 이머징 마켓, 파머징 마켓이 시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했다가 요즘에 이제 소위 스페셜티 이노베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카티어 같은 셀과 진의 커뮤니케이션 된 그런 아까 이제 주로 희귀 쪽 그런 쪽이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결국에는 신흥국도 인구 고령화에 대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결국에는 약가의 인하라든가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아주 고가 약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셜스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 시적으로 매년 FDA 허가를 보게 되게 되면 이 희귀 약품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그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약처의 R&D 승인 건수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국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도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제 R&D 투자 글로벌 측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뭐 로슈라든가 뭐 기타 다국적 기업들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이제 50대 기업을 좀 만들고 그 측면에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 성공 모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도레이라는 컨설팅 펌은 일본계고 그들이 봤을 때 앞으로 잠재적인 그런 성장 가능한 기업들을 뽑았어요. 한국에는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를 뽑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중국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뭐랄까요? 이제 굉장히 좀 위기이면서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해서 최근에 바이든 행정명령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시적인 데이터로서의 그 어떤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최근에 미국 FDA 2006년서부터 2020년 이게 이제 조금 걸치는 기간이 있어요. 5년 정도. 그렇지만 각각의 한 만여 개의 그런 파이프라인들 승인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이제 성공률이 되고 있고 어떤 쪽에서 집중적으로 그 미국 FDA에서 허가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 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등등에 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A 구간이 이제 소위 과거라고 하면 B 구간은 이제 최근에 그런 10년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허가 단계는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쪽 특히 페이스 1에서는 상당히 그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 2는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특히 이제 페이스 1은 이제 세프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페이스 1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좀 허들이 높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환별로 보면 이제 과거에 뭐 항암제 가장 어렵죠. 뭐 여러 가지 언맷 니즈도 많고 소위 이쪽에 할 수 있는 부분 희귀 쪽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접근하느냐 대부분은 이제 first in class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 뉴럴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평균치보다 시적으로 9.6% 지금 평균치보다 대폭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뭐 물론 항암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카디오바스큘러나 뉴럴로지 같이 대체약들이 있는 약물들은 굉장히 성공률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뭐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 미국 FDA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이 질환을 잘 선택해야지 대체약이 있고 한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이나 라이센싱이나 R&D 투자나 모든 부분들 뭐 이런 쪽에서 보면 항암제가 우월합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항암제와 비항암제의 성공률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허가 단계 쪽에서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기업들이 잘 준비를 해서 그런 그 어떤 목표 이런 부분을 잘 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일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항암제가 이제 과거에 항암제 쪽을 보게 되면 62%에서 48%로 이제 많이 떨어졌죠. 뭐 항암제는 다른 약물과 같이 보통은 일상 건강한 자한테 하지만 일상 같은 경우는 항암제는 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측면에서 이 그 일상이라는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낮은 측면이 좀 거의 비슷한 수준. 이제 삼상 이제 허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제 뒤에 이제 FDA 시적인 데이터를 보시겠지만은 이 항암제 쪽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희귀 질환이 아닌 것들을 비교해도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 그 질환 또 어떤 기존에 있던 모달리티와는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게 미국에서는 21세기 치유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셀과 진 쪽에 베네핏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같이 접목이 돼서 그런지 이쪽에 보면 이런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 쪽에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그 재생의료법 삼생법이 이제 통과됐고 여러 가지 지원 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모두 동의 이런 약물, 이런 모달리티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적으로 허가 단계에서도 베네핏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입니다. 과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약 개발에서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FDA에서 보면은 연도별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너블 드러그에 대한 부분들, 특히 first in class와 rare disease 쪽에서 보게 되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점점점 더 비중이 높아진다. 즉, 그 first in class이거나 rare disease가 아니면 미국 FDA의 허들을 넣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왜 이런 그런 약물들이 결국은 그렇게 베니핏을 얻을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블랙스루,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어프루브라는 인허가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다른 약물에 비해서 상당히 질환에 비해서 만약에 first in class와 best in class가 경쟁한다라고 하면 first in class를 갖다가 선호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더욱더 그쪽에 허가에 대한 드라이브를 걷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 글로벌 쪽에 진출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내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쪽에 좀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2018년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이런 그 베니핏을 얻는 그러한 인허가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특히 이제 레어 디지즈 쪽을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2017년에 이제 39% 40%대였는데 과거에는 한 30%대였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어리즈 예전에는 이제 환자가 없고 돈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이제 스페셜티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이쪽에서의 선호하는 부분들은 이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국가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성과에 따라서 약물에 보통 1년에 1,000불 정도 되지만 희귀약은 한 2조 원 정도의 2조가 아니라 그 2억 정도의 그런
의료비를 약값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선택권 기업 공급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핸들링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메가트렌드서부터 시장과 그 다음에 FDA 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R&D라든가 사업화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 혁신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